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그들만의 리그 법조 기자단입니다. 기자사회에서 법조 기자단이라는 타이틀은 일종의 계급장과 같다고 합니다. 법원, 대검, 지검 기자실은 아무 기자나 들어갈 수 없는데 유난히 높은 진입장벽 탓에 강한 특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최근 법조 기자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등장했다고 하던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11월 16일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병폐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무소불위의 검찰, 그런 검찰 뒤에는 특권을 함께 누리며 공생하는 검찰 기자단이 있습니다라는 이 청원글은 3일 만에 20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12월 8일 오전 6시 30분 기준 25만 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강 교수, 왜 이런 청원글이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언제나 기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항상 자주 하죠. 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로 때때로는 과도한 어떤 정보의 제한이라던가 혹은 정보의 노출 같은 것들을 성큼성큼 해내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핑계로 알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과장해서 보여준다거나 내지는 정말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괄호에 넣고 보여주지 않는 그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 각성도가 높은 이미 깨시민이라고 부르죠. 언론을 보는 시민들, 언론 소비자들은 굉장히 언론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적이고 과거 20, 30년 전처럼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조 기자단에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 권리를 곡해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한 게 이번에 국민청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론의 관행이다. 자, 특히 검찰 등 법조 기자단은 특권, 폐쇄성, 권위주의가 완강해 기자단의 마지막 성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법조 기자단,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건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법조기관을 출입하는 기자단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을 출입하는 매체 기자들의 모임인데요.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출입하는 언론 매체의 숫자는 비교적 많지 않은 데 비해서 그 규모, 그 숫자는 기자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출입처별로 이 언론 매체와 출입 기자 숫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법조계는 40개 언론 매체가 출입을 합니다. 하지만 출입 기자의 수는 260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청와대는 134개의 언론 매체가 출입을 하지만 출입 기자 숫자는 법조계보다 적은 230명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는 38개의 언론 매체가 출입을 하고 77명의 출입 기자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법조 출입 기자는 다른 기관에 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규모가 상당히 월등합니다. 네. 이 언론재단 기준 4월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40개에서 260명으로 매체당 배정된 기자 수가 가장 많고요. 38개 매체가 등록된 교육부는 출입 기자 수가 77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규모는 크지만 이 법조 기자단의 운영은 지극히 폐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충족을 하는 언론 매체와 기자들만이 이 법조 기자단에 합류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법조 기자단이 이 검찰과 유착해서 그들만의 카르텔, 그들만의 권력을 좀 견고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유추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법조계, 특히 검찰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자, 그런데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기가 무척 까다롭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사 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개월 동안 법원, 지검, 대검 등 최소 3명의 인력으로 법조팀을 운영하면서 법조 관련 기사를 보도해야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자단을 통한 자료 제공도 일절 없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자단 투표를 통해서 제적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 이루어지면 기자실 출입이 승인이 되고요.
네 번째는 투표 결과에 대해 대법원 일진 기자실은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즉 현재 기득권을 잡고 있는 법조 기자단을 꾸리고 있는 언론사들이 네.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가입 조건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거 학창 시절 고등학교 때 일진 문화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예, 거기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 조건을 만들어서 받아줬거든요. 굉장히 유치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 기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것도 해체돼야 될 기득권이군요. 자, 객관적 기준을 만족한다 해도 기자단 가입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 경우 기관이 매체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기자의 취재를 지원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법원, 검찰에서 주로 기자단 취재에만 선택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우리가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을 살라미 전법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마치 살라미처럼 얇게 썰어서 기사를 자꾸자꾸 흘리는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검찰에서 그렇게 정보를 흘리기 때문이다. 조각조각 낸 상태로 흘리는 거죠. 게다가 어떤 기자단에게는 정보를 더 많이 주고 어떤 기자단에게 거의 정보를 안 주게 되면은 왜 우리 최근에 걔는 훌륭하다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래서 길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선택적으로 뭔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길이 들여져 있고요. 한편으로 검찰 기자회견이라든가 정례 브리핑 같은 것들은 이 기자단 외에는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제 게다가 이 형식도 티타임 형식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그 어떤 정도 이렇게 격조한가 혹은 침묵이 있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티타임 안에서 주고받는 정보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만약에 기자단이 아닌 경우에 브리핑, 이거는 제가 말하는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정보를 쪼개주는 게 아니라 이 브리핑에조차도 참여를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네. 정보의 양이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알짜배기, 살라미 정보는 은밀한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정보가 단독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요? 이 단독도 약간의 시간차와 정보량의 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는 한국 언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1분만 지나면 단독이 아닐 것을 내가 1분 먼저 단독으로 올리고자 하는 과거 욕심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지면신문만 있을 때는 단독이 하루 종일 나 혼자 단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분 차이 단독을 위해서 게다가 정보를 조금씩 조절해가지고 각각 언론사에 다 다른 정보를 주게 되니 단독의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권력 감시 기관으로서의 언론이라면 그런 식의 쪼개진 정보를 주지 말고 브리핑을 통해서 동일한 정보를 달라.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로 요구를 하는 게 언론이 해야 될 임에도 불구하고 더 정보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침묵을 더 돈독히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언론의 굉장히 후진적인 사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카르텔이 유지가 되고 잘 보시면 어디에 따르면 이것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거 자체도 둘이 짜고 치는 일종의 용어의 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 출입 기자단이 아닐 경우에 그 용어를 제대로 된 그들만의 은어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결격이다라고 굉장히 또 논외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MC 장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규칙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텔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권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가장 큰 문제가 검찰이 출입 기자에게 피의 사실을 흘리는 걸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소개하기 전부터 약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지금 보면은 사실은 다 모두 허위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한민국을 강타했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시선을 다 뺏어버렸던 내용들입니다. 네.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4월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뜻하겠죠. 노 부부가 받았다는 1억짜리 피아제 시계. 국내 매장에 5개에서 6개뿐이다. 그리고 이 당시에 비서실장으로 퇴임했었죠. 문재인 당시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망신 주자는 거냐?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5월 13일이었습니다. SBS는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그리고 5월 14일 KBS는 찢고 버리고 파쇄한 8억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명품 시 2개를 보냈던 내용이었고 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권양숙 여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파괴해버렸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2009년 12월 10일입니다. 노컷 뉴스에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양복 주머니에 2, 3만 달러씩 총리 공관에서 직접 전달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27일 동아일보입니다. 곽영욱 씨
한명숙 전 총리의 1,000만 원대 골프채를 선물했다. 3월 11일 UCC 곽영욱 5만 불 의자에 두고 나왔다. 누가 챙겼는지 몰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사실 한명숙 총리가 분명히 뇌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헤드라인 있는 것이죠. 네, 법조기자단의 기이한 구조와 제도를 보면 한국 언론의 배타성, 특권의식, 또 계급주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곱하는 방법, 강 교수, 없을까요? 일단은 출입처 제도를 쇄신해야 합니다. 이 출입처라는 게 전문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하자면 정치부 기자들은 국회의원과 사적인 관계 쌓기를 이용하고 산업부 기자들은 마찬가지로 사주들과 관계 쌓기로 이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왜 출입처만 가면 그 출입처의 빙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사들이 가령 검찰에 출입하면 검찰처럼 행동하고요. 산업부에 출입하면은 마치 대기업 사주처럼 행동하려 하고요. 국회에 출입하면 국회의원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권력 감시란 그들처럼 빙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감시해야 하는데 일단 출입처를 정말 없애고 정말 전문적인 출입처 없이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소위 말한 엘리트성을 잃어가면서 점점 기레기 말을 듣게 되면서 점점 더 권력자들에게 빙의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그들만의 리그 법조 기자단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면 친검은 언론의 관행 속에 숨어 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최근 국내 코로나 확산이 심각합니다. 관련해서 엠요원 현재까지 확진자 관련 코로나 속보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4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 38,7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 환자 수는 566명이며 이 중 서울 발생 환자 수는 212명입니다. 서울 사흘